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기경보통 제기를 운영할 수 없는 항공모함은 동북아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첫 항모를 장기 항모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조기경보통 제기가 있습니다. 2.77 피스-I인데요. 피스-I는 2008년 국내 공모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감시하는 수호자라는 의미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름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우수한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인데요. 이 기체는 보잉사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인 보잉 737을 개량해 제작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로 호주가 먼저 구입하고 뒤를 이어 대한민국이 도입했습니다. 27,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CFM56 7B24 터보팬 엔진을 왼발로 탑재해 최대 시속 850km 이상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민항기 기반답게 엄청난 규모의 항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77의 항전 장비는 무게만 20톤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조종사 2명을 포함한 12명의 승무원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중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조기 경보통제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스-IMSR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탑재하고 수납하는 공간인 레이더 미트 E3의 원반형 레이동 거델리 동체 윗면에 두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독특한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튀는 생김새만큼 그 기능도 탁월합니다. 메샤 레이더의 메사는 다기능 이상 배열을 의미하는데요. 복잡한 설명 없이 요약하자면 에이스를 네이버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의 레이더는 모든 소재를 한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수동형 이상 배열 레이더 회사와 달리 개별 소재를 별도의 방향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피스-I는 이를 이용해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소재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최대 탐지거리를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평시메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80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집중 탐색 모드를 사용할 경우 700km 이상으로 탐지 능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중량이 절반에 미치지 않고 전력 소모량도 크게 적하셨습니다. 현재 보잉 737-700은 아직도 민간에서 대량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부품이 저렴하고 수급하기가 아주 쉬워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만족한 우리 군은 현재 2.777m의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그만큼 이 77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경해 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77m의 훌륭한 성능을 근거로 들어 항공모함의 별도의 조기 경보통제조개를 구비해야 한다는 정규 해물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7승7은 해상에서 쓰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규 항모론자들이 유사한 스펙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를 원하는 이 투기와 이체 포뮬라 17은 조기경보통제기라는 분류만 같을 뿐 그 성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77 피스-I는 어디까지나 공군의 작전을 위해 도입된 항공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77의 본 목적은 항공기 내부에 비치된 6대의 관제 콘솔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 편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고 명령을 하다라는 하늘의 관제탑이며 성능 역시 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지상감시 능력 같은 것은 그저 부가적인 능력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조인트 스타즈처럼 지상감시에 특화된 조기경보통제기에 비한다면 그리 대단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7은 함대의 작전을 보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합동 교전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후 뒤처럼 아군 함정이 탐지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신 탐지해주거나 발사함 미사일을 대신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정말 해무를 보유하려 한다면 바다라는 전장에 맞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이 2등급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자고 항모의 크기를 무작정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항모가 크면 분명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고 이 두 대의 역시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크게 만들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역시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가했던 영국의 함대 사령관 제리 키드 제독의 발언이
참고가 될 만합니다. 그는 국내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의 용도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에 따라 경항모와 전개항모의 비중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좋은 예시가 미 해군이 고민한 제너럴 포드급의 경량화 버전입니다. 미 해군은 갈수록 비싸지는 항로 유지비를 완화하고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슈퍼캐리어인 제너럴 포드급의 경량한 포드 라이트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그 경항모의 톤수가 9만 톤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의 해양을 책임져야 하는 미군에게는 제너럴 포드급을 축소한 9만 톤급의 항모가 경항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첫 항모를 건조하는 데 있어 크기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의 크기는 함정의 규모를 정해두고 그에 맞춰 함재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함재기가 무엇이냐에 맞춰 항모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투데이급의 조기 경보기를 탑재한 항모를 과연 우리가 시급히 확보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런데 또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투데이는 분명 훌륭한 조기 경보 통제기이지만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노후기종입니다. 5세대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F-21과 델리제 일대 5세대로 기대할 수 없는 애플 15나 애플 16처럼 이투데이 역시 아직은 강력한 전략이지만 확장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종입니다. 이미 다수의 이투 호크아이를 보유하고 있던 미군이야 개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2030년대에 도입될 신형 항모를 위한 함재기로는 그리 적합한 기종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의 우리 군이 추구하는 것이 링크 회의를 통해 지휘 통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E2D의 도입은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두긴급 조기경보 통제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2D는 수십 년간 운용과 개량을 통해 강화된 레이더가 대단한 것이지 기체의 설계는 미래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기체입니다. 과연 우리 항모에는 어떤 조기경보 통제기를 탑재해야 할까요? 이는 꽤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군과 방산업체는 이 문제의 해답을 벌써 찾았습니다. 답은 바로 링크회와 보람에 있는데요. KF-21 보람에는 우리 군의 독립적인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링크K 사업의 핵심입니다. 육해공을 넘나들며 대형 링크를 아우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센서 포션 능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기는 오직 KF-21뿐입니다. 그리고 KF-21은 강력한 국산 엘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기 경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에 비하면 부족할지 몰라도 링크 회의를 통해 E2D처럼 CC의 중계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체의 스텔스 성능에 따른 생존성과 강력한 센서 퓨전 능력을 고려하면 지금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E2D보다 나은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조기 경보 통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전용기를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E77은 해상작전에 맞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또 한국이 개발한 링크K를 보잉이 순순히 연동시켜줄지도 아닐 뿐더러 연동된다 하더라도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한국이 어떤 항모를 건조하든 간에 별도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수송기의 개량형이 조기경보 통제기에 쓰일 수 있어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0의 보람의 설계가 완료되는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쓰일 30보다 더 큰 대형의 한국형 수송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수송기가 개발될 경우 이를 개량해 조기경보 통제기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 어른 조기경보 통제기는 기체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장비 개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장비들이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벌써 뛰어난 성능을 입증받은 한국형의 셀레이더 기술과 상당한 수준의 센서 퓨전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합해 합동 결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링크 회의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인데요. 그리고 우리 해군의 완해작전이
대만이나 오키나와 같은 동맹기지를 배후에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 발진 조기경보통 제기라고 항모전단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문인 장기적으로 함재기 형태의 FE-보라매를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건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중인 KDBX용 완전 전기 추진 측이나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모듈형 스키점프대 등을 볼 때 우리 방산 관계자들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기능을 모두 셈할 수 있는 항모의 배수량은 아무리 경합 편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3만 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경한 3만 톤 정도의 항모로는 함재기가 부족해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단지 출력이 떨어져 장비 운용에 제약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는 항모는 적게 잡아도 퀸 엘리자베스급 수준의 만재 6만 5천 톤급 재래식 항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또 여기서 좀 더 힘을 얻는 주장이 프랑스의 펜과 유사한 만주의 8만 톤 수준의 원자력 추진 항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에 한 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고농축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고효율의 원자로를 쓸 수 없지만 항모가 배치될 2030년이면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핵 추진으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무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중요한 한해를 입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모를 만드는 203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 성장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부강해졌고 20년 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놀라워할 만큼의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이들이 항모 사업에서 인력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우리 해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기는 쓸모가 있어야 하고 앞을 내다보고 개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피를 우선으로 두고 현실과 하나씩 타협해내게 되보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실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듭니다.